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재승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항기 사회, 그 이후에 이제 사회 모습, 일제 강점기 때의 사회 모습, 이것까지 우리가 이제 쭉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모두 해야 됩니까? 모두 해야 돼요. 저것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감잡기 문제까지 풀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잡기 문제까지 우리가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들 8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강의 속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개항 이후, 우리가 이제 개항 이후라고 한다면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를 얘기하는 거겠죠. 갑신정변 1884년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민평등권 제정을 했어요. 그렇죠? 갑신정변 그 계합파들, 급진 계합파들이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에서는 여러분들 뭐 신문제 부정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노비문서 소각을 했습니까? 이건 어디서 했습니까? 집강소에서 했죠. 네. 자, 가부개혁 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신분제가 철폐가 됩니다. 네. 조혼 금지시키고 과부의 제가 허용하고 고문 연좌제 이런 것들 금지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제 폐지시켰어요. 자, 이 과거제를 폐지했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신분적 제약을 타파한다. 즉, 과거 한번 시험 보려면은 보통 20년 이상을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공부할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곧 뭘 의미합니까? 상위 그 몇 프로의 그 신분들, 그 신분층, 그 신분 세속, 자기네 특권들 세속하는 그런 제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폐지시켰다. 그래서 신분적 제약을 타파했다라는 의의를 두고 있다. 자, 그다음에 독립협회. 독립협회는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천부인권 사상에 입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상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장,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민권 운동, 그래서 민권 의식이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 참정권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뭘로 입헌군주제, 그래서 의회 설립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요때의 그 의회의 명칭이 뭐였어요? 중추원이었죠. 네, 물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걸 추진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만민공동회에서 어떤 시민들이 자기네 어떤 그 권리라든가 또 애국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던 때가 바로 이제 독립협회의 그 시점이었다. 자, 그다음에 애국계몽운동, 국민의 근대의식, 그다음에 국민교육,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관민공동회에서 1898년 박성춘이라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보통 관민공동회라고 한다면 이 정부기관에 소속된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이 백정이 나와서 연설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대한에 가장 천한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를 이롭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려면 관민이 합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차일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바치면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를 합하면 그 힘이 공고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성의 사회 진출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권 통문을 발표하는데 1898년입니다. 한성 양반 부인 수백 명, 약 300여 명의 그 양반 부인들이 모였어요. 한강이래. 한성 북촌에 있는 양반 부인 수백 명이 여학교 설립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권 통문이다라는 겁니다. 여학교 설립인데 어떤 여학교냐? 정부에다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관립 여학교를 세워달라. 그래서 그 이후에 찬양회라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립여학교 설립을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그러나 여기에 또 이 부인들이 가만히 있을 소냐? 그 다음 해에 순성여학교라는 그런 그 초등학교 성격의 여학교를 설립을 했죠. 그래서 이 여학교는 뭐 금방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한국 여성이 설립한 최초의 여학교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여권 통문과 관련된 찬양의 순성이 여학교 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참여가 있었다라는 거죠. 국채보상운동에도 참여했고요. 일제 강점기 때 여러분들 근우회 기억하시죠? 근우회라는 단체도 참여를 했었고요. 자, 생활 모습의 변화.
자, 이때 이제 뭐 양복 슬슬 입고요. 한복 개량해 입고 여성의 뭐 장옷, 쓰개 치마 이런 것들이 점차 없어졌다. 그러니까 전통은 점차 없어지기 시작을 했다. 또 왕씨가 상류 중에서 이제 커피, 케이크 이런 것들을 마시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서약 건축물이 있습니다. 명동 성당인데 이 명동 성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성당이에요? 고딕 건축물입니다. 그다음에 정동교에 있고요. 손탁 호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손탁이 뭐예요? 손탁. 손탁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서양 외교관입니다. 근데 이제 명성황후가 너무 이뻐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그 부지를 하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 호텔을 세우게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다음에 덕수궁에 지금 그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석조전이 있죠. 요건 또 르네상스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석조전은 르네상스 양식, 명동성당은 고딕 양식이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일본인 거리유지 중심으로 일본식 건물 등장했고요. 자, 그다음에 기타로 뭐 남포등, 성냥, 석유 사용하고 야구, 축구, 학기 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제 강점기 때는 도시가 당연히 발달하게 되죠. 일본의 농업 정책, 여러분들 그 농민이 몰락하잖아요. 뭐 토지 조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실시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시로 가는 거예요. 공장이 있는 도시로. 그 이촌 향도연산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10년대는 신흥도시가 계양장 중심으로 또는 철도역 중심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30년대에는 일본인들이 전쟁할 때죠. 그러니까 공업 및 물류 중심지 지역으로 도시가 출현을 했다. 그런데 슬슬 이제 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도시에 빈민층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 도시에 너도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빈민층들을 토막민이라고 합니다. 토막집에 산다. 쉽게 말하면 판잣집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나무 갖다가 막 얼기설기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 이제 토막민, 빈민층을 일컫는 말이죠. 자,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철도를 일본 애들이 열심히 세웁니다. 철도 뭐 경부선, 호남선 주축으로 X자형, 여기 보시면 이제 X자형이죠. 경부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경부선, 호남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산 가는 철도, 그다음에 의주 가는 경의선 이렇게 있어요. X자형이죠. X자형. 그렇죠? 그 X자 철도 완성이 됐고요. 그럼 이거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 수탈하고 또 그다음에 중국 대륙 이쪽으로 침략하기 위한 도구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일본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식민지 침략하기 위해서 철도 노력은 무지한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뭐 독일 이런 애들 그냥 철도 부설권 따느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등장하는 것이 간도 협약 있죠. 그 일본 애들이 청나라에 그 만주, 청나라 만주에 그 철도 부설권,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따기 위해서 간도를 청해 형태로 인정해주는 그것도 있죠. 철도와 관련된 것이고요. 자,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민지 물자를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 사회 계층 구조 보겠습니다. 농민층의 분화 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 때 농민층의 분화는 지주 전호제 모순이 심화되죠. 자영농 없어지고 소작농 급증하게 되고 이건 다 배웠습니다. 어디에서? 토지조사 사업할 때.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밭을 태워가지고 다니는 화전민 또는 도시 빈민, 토막민이라고 그랬죠. 자, 노동자 계급. 노동자 계급이 이제 슬슬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니까 도시로 몰려들죠. 이촌 향도 현상이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임금, 장시간 근로를 했죠. 그래서 이 노동자 계급들이 파업 같은 거 많이 일으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파업이 뭐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원산 총파업이 있었죠. 네. 자, 그러고 나서 노동자 계급과 반대가 되는 자본가 계급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한국인 자본가가 성장하게 되고요. 자, 근데 1920년대에 이 회사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폐지가 되면서 한국인 자본가가 잠깐 성장했습니다만 다시 어려움을 겪더라라는 거예요. 왜? 일본 애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식주의 변화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한번 엔터키를 안 쳤네. 의생활부터 볼게요. 의생활. 먹는 거, 의생활. 옷 입는 거. 의생활은 먹는 게 아니라 옷 입는 거죠. 서양식 의복이 보급되고 그 다음에 양복, 양장 이때 40년대 이후에는 일본인들이 전쟁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못 입게 해요. 그래서 남성은 이렇게 카키색의 국민복,
여성은 몸빼 이런 것들을 입었는데 40년대의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몸빼를 안 입게 하면은 사회적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저 여자는 사상이 이상한 여자다. 어? 무슨 뭐 창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마도 못하게 하고 화장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몸빼 안 입고 돌아다니면은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 국민 배급도 못 받게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죠. 버스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몸빼 뭔지 아시죠? 그 여자들 이렇게 펑퍼짐한 이런 바지 있잖아요. 이렇게 고무줄 돼가지고 이렇게 아주 깜짝이야. 누가 이렇게 재채기가 역까지 다 들려. 촬영하는데 말이야. 에이. 자, 그래서 여성 몸빼 이런 것들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자, 국민복과 몸빼 보겠습니다. 일제가 전시체제로 들어가서 남성은 카키색 국민복을 입히고 여성은 몸빼를 입도록 강요했다. 몸빼는 통이 큰 일본식 바지로 1930년대 후반 일제는 작업의 효율성을 내세워서 치마 착용을 금지했다. 별짓거리를 다 했던 것이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말이에요. 이것을 또 본받아가지고 그 우리나라 군사정부 시절에 이런 뭐 작업복, 뭐 패션쇼 이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본받을 거 본받아야지. 자, 식상을 보겠습니다. 자, 일본 애들이 수탈에 갔죠. 그 쌀소비량 감소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먹어요? 이런 거 먹는 거예요. 만주에서 이런 거 잡곡 수입해가지고 먹는 겁니다. 자, 근데 중국 사람들 이제 들어와가지고 짜장면, 호떡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고, 일본에 이제 우동, 단무지, 서양 커피, 뭐 전시 체제는 없죠. 다 뜯어가니까 그 공출제 다 뜯어가니까 뭐가 있겠어요. 자, 주생을 보겠습니다. 이제 거주지. 일본 애들은 이제 남산 아래 진고개 일대에 남촌이라고 해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태원 불렀어요. 그 남산 아래 용산 그쪽은 이제 일본군 사령부가 있었던 것이고요. 일본군 사령부가 이제 그 일본이 패망하면서 그 물러가면서 거기를 이제 미군이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사용한 게 지금 이제 미군 기지였는데 그 기지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저기 어디야 평택으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그 일대를 그 이태원 그래서 일본 애들이 여기 많이 살았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좋은 데 살아요. 2층 양옥집에 이렇게 좋은 데 삽니다. 예. 근데 개량 한옥이 있습니다. 개량 한옥. 대청마루에 유리와 벽돌 사용해 가지고 중류층들이 거주하는 개량 한옥은 최근에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어찌됐든 영단 주택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영단 주택은 뭐냐면요. 보통 서민들이 거주하는데 일본식 집인데 일본식 집이 2층 집이 있겠는데 일본식 집 2층 집이 키가 낮은 2층 집이죠. 사람이 사라지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한 이 정도 예 키가 낮은 2층 집이에요. 키가 낮은 2층 집. 이걸 영단주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영단주택이 지금 현재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영등포라든가 서울 영등포라든가 그다음에 물레라든가 물레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공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공장 지대에 사는 이 노동자들의 합숙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숙, 뭐는 또 기숙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단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일본인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다. 이 영단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끝났군요. 네, 감잡기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가족과 혼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딸이 제사를 받들기도 했다. 그렇죠.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이 제사를 받들기도 했죠. 맞습니다. 부계 위주의 족보가 적극적으로 편찬되었다. 이건 이제 조선 후기 들어가서고요. 여성의 제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그렇죠. 남녀 차별 없이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에 기재했다. 그렇습니다. 첩의 자식인 서얼은 제사나 재산상 속에 차별을 받았다. 차별받지 않았죠?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으로 골라줘야 돼요? 저도 책을 펴야 되겠군요. 네, 여러분들 교재 207쪽에 기억, 니은 3개 고르는 거군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기억, 디귿, 리을 정답 2번. 2번이 정답이죠. 자, 다음 문제. 2번 문제. 다음 내용과 같은 시기의 시대 상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지방 고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향전, 이 전쟁 영자 쓰잖아요. 네, 향전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령이 일에 따라 한쪽을 올리고 한쪽 내리는 경우가 없지 않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반드시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양쪽의 주동자를 먼저 다스려 진정시키고 향전을 없애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옳다. 일부 아전들도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있으니 또한 반드시 아전의 우두머리에게 엄하게 타일러야 한다. 향임을 임명할 때는 한쪽 사람을 치우치게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거간대회에 나와 있는 사료입니다. 향전은 누구랑 한 거예요? 분홍층하고 일본 원래 있었던 사족들하고 양반들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조선 후기의 상황이네요. 1. 조정에서는 향리를 없애려 한다. 무슨 소리예요? 2번. 농민들은 향회에서 점점 배제돼 갔다. 이 분홍층들이 점점 향회로 들어갔죠. 이것도 답이 아니고 3번. 향임직이 요호 부민에게 매매되기도 했다. 요호 부민이 뭐예요? 요호 부민. 예. 부자가 된 중요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부자가 된 농민들, 분홍층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죠. 4번. 수령의 향촌 지배력이 점차 약화되어 갔다. 아닙니다. 점차 강화되어 갔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수령의 그 권한이 점차 조선 후기 때 강화됐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공당 정치가 굉장히 그 패단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방에 여론을 형성하는 살림들이 있었습니다. 걔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살림이라고 불렸어요. 살림. 얘네들이 지방에서 이제 계속 떡하니 유양소에서 향청에서 떡하니 실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권 강화가 약화되고 중앙 집권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일부러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에 있는 그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힘을 실어줬던 것이고요. 너무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얘네들하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분홍축하고 결탁해서 오히려 일반 백성들이 그 조세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신라의 골품과 관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골품제입니다. 골품제. 네, 옳지 않은 것 1. 공복의 색깔은 관등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렇죠. 관등에 따라 결정됐죠. 자색, 비색, 청색, 황색. 2. 진골이 처음 받는 관등은 대하차인다. 진골이 처음 받는 여기 진골 처음 받는데 여기는 제일 마지막 뭐 대하차부터 받아? 아니죠. 네, 여기는 바로 뭐예요? 이 한계는 바로 뭐예요? 6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에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5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에요. 자, 3번. 5두품은 황색과 청색 공복을 입을 수 있다. 5두품 얘네들이죠? 청색과 황색. 맞네. 얘네들 그쵸? 요거 맞네. 그 다음에 골품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관등의 한계가 있었다. 청색과 골품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관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것도 맞네. 그러니까 틀린 거 골라라.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몇 번입니까? 2번이네요. 2번. 2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고려시대 사람의 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1. 지방향리의 자제가 과거에 응시하에 관료가 되기도 했다. 네. 2번. 마을 구성원의 장례를 향도가 주도하여 치렀다. 네. 향도 있었죠? 예. 3번.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건 조선 후기 들어가서 양자가 일반화됐죠. 네. 그다음에 4번. 외고노비가 농업 경영을 통해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 자, 5번. 고려의 성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씨. 1. 주민 스스로가 중국 성씨를 받아들여 자신의 성으로 하지 못하였다. 자, 중국 성씨. 자, 우리나라에도 중국 성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중국 성씨, 뭐 공씨라든가 이런 것들 뭐 좀 다 중국 성씨죠. 근데 이게 틀렸어요. 중국 성씨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성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성씨들이 있어요. 문벌귀족 가문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왕의 성씨라든가 이런 건 자기네 성씨로 함부로 하지 못하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2. 국가는 특별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성씨를 내려주었다. 그렇죠. 3번. 국가는 오래전부터 써오던 성씨가 있으면 이를 토성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토성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뿌리를 기반 두고 있는 성씨죠. 그래서 이제 본관 그러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 최씨인데 뭐 경주 최씨니, 뭐 경주 김씨니, 안동 김씨니, 풍양 조씨니 이게 이제 전부 다 그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토성을 의미하는 거죠. 4번 성씨가 확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민층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민층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어떤 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담하는 층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씨가 확산됐다라는 것은 즉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런 어떤 그 지식 수준의 성장이라든가 또 사회 수준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갔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노비층이라든가 뭐 천민층이라든가 이런 층들보다 일반 백성들이 더 많아졌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 제도까지 테마 우리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 시간에 통치체제 테마 통치체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